네, 안녕하십니까.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재경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소가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소는 원래 이제 산업용 원료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비료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유 공장에서 탈황 공정이라고 휘발유나 경유에서 황성분을 빼는 작업에 수소가 그동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소 경제는 사실 이렇게 산업용 원료로서 사용되던 수소를 에너지 분야에 적용해서 새롭게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이끌어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용 원료로 사용된 수소를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전기와 열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연료전지 기술은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미 18세기 초부터 기본적인 개념들은 나와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기술 발전이 되어오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주 항공 분야, 로켓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기술적인 도약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기술로도 우리가 이제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영화로서 터미네이터에서 사용되는 터미네이터의 에너지원이 사실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 기술로도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연료전지 기술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범용성입니다.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게 만들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노트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집에 보일러처럼 쓰기도 하고, 자동차에 탑재를 하면 이게 수소차가 되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만들면 마치 발전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특히 리튬 이온 계열의 배터리 분야인데요. 이 산업은 벌써 엄청나게 많이 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 같은 재계 서열의 꽤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이미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지금 실적들을 걷고 있고요. 제2의 반도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소 경제의 주축이 되는 연료전지 분야도 이렇게 클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잘 육성하면 상당한 부가가치와 큰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가 기본적으로 결국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고, 배출은 결국 물밖에 결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 1월에 정부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걸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소전기차, 연료전지가 이걸 하나를 압축하면 연료전지입니다. 수소차라는 것은 결국 연료전지를 탑재한 자동차니까요. 이런 분야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발생하겠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세계 시장에 찍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 상품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육성시키겠다. 이게 큰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담아서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었었고요. 그 이외에도 작년 2019년 1월에 이제 이걸 발표된 이후에 6월에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이게 실렸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인데, 여기도 실렸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2월이었죠. 수소법이 만들어졌고, 사실상 이제 제도적인 기반들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수소 경제가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는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일각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하느냐?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니콜라라는 회사가 등장하고 수소 상용차 분야를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크게 관심을 받고, 사실상 테슬라에 근접하는 회사까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수소차 분야, 특히 수소 상용차 분야에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나타나면 그 기업은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크게 조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관련된 주가라든가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고요. 또한 이제 올해 한 6월쯤 되면 독일이라든가 EU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수소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또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시 한번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변국들을 보면 사실 가장 우리나라 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는 아마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수소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고요. 역시 일본도 수소 경제를 우리나라처럼 제조, 연료전지라든가 뭐 수소 추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가고요. 반면에 재밌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수소를 제조업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수소 자체를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뭐 이런 접근하게 돼서 일본과 지금 호주가 열심히 지금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아마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린 딜이라고 해서 유럽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함께 자기들이 선도하겠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국도 그린 뉴딜의 하나로 수소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아마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한 15개국 정도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최근에는 스페인이 수소 경제를 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좀 다양한 협의체가 그래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우리 수소 경제는 그러면 에너지 전환,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석유라든가 석탄가스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온실가스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는다는 큰 단점이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소는 신에너지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는 뭐냐?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대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고요. 현 정부는 이제 이미 이제 집권할 때 100대 국정과제로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천명했고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발전 부분에서 전체 발전 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으로 이렇게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이었죠.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40년에는 이제 이걸 더 확대해서 전체 발전 비중의 30%에서 최대 35%까지 늘려보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대통령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 특히 개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이 좀 많은 문제를 좀 갖고 있는데요. 물론 풍력도 좀 문제지만 태양광 쪽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전력 생산을 하는데 생산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태양광은 발전이 안 되는데 한낮에 그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고 태양광 패널을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그 시간대에 많은 양의 전기가 한꺼번에 전력 계통에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에너지 다른 발전기들과 어떤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호환적으로 이걸 계통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이 현상이 또 심각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뭐 워낙 이제 좋은 태양광 자원이 많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많이 깔다 보니까 낮 시간에 초과 공급되는 이 태양광의 전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이제 공급이 되면 다른 발전기들의 출력들을 낮 시간에는 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가 질 정도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또 이제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전기량이 확 줄어들고 다른 발전기들을 막 켜서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다른 발전기들이 이걸 추동을 못 해준다면 대규모 정전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개통관성이라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해결책들이 필요합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 개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 보냈다가 부족할 때까지 땡겨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립망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으로서 특히 이제 뭐 이건 단순히 이제
캘리포니아 문제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벌써 이미 이 현상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요.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사실 수소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되는 전기는 전부 이제 물분해 방식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걸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공급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고요. 또는 또 너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써서 수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좀 P2G, 파워 투 가스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기, 수소, 재생에너지 전기로 만드는 수소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가 됩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올해 이제 7월에 발표됐던 한국판 뉴딜에 들어있는 그린 뉴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의 핵심은 뭐냐? 수소와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과 수소의 중첩 부분이 바로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2년간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를 이끌어온 하나의 청사진이었고 계획서였다면 이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또 업데이트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이 나올 텐데요. 그 2.0에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실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보급하는데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이런 계획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린 수소, 친환경 CO2 프리,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야 됩니다. 이 방안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전략을 세우려면 크게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수소를 만든다. 즉 다시 말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탈탄소와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야 됩니다. 경쟁 가능한 가격. 근데 이게 좀 상충관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이걸 적절한 믹스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소 탈탄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소차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수소는 납사 분해 공정, 우선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수소 1kg 만드는데 2.6kg이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걸 이제 차에 넣고 돌리면 사실 전기차가 현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60%, 즉 전기차보다 40% 적게 발출된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부생수소만으로는 이게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방향은 천연가스 추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이 비중을 늘리려고 보니까 이 배출량이 조금 문제가 좀 됩니다. 천연가스 추출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면 1kg를 만드는데 11.1kg 정도. 보통 생산 과정에서는 10kg 정도 나오고요. 천연가스 때문에 천연가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한 1.1kg 정도 나오니까요.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다. 라는 문제가 있고 이걸 좀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해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 분해를 하면 됩니다.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개통 전력이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력 계통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에서 쓰는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통 전력을 쓰면 문제가 되는 게 개통 전력 안에는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가 들어있어서 이미 배출을 많이 하고 난 전기다 보니까 1kg 만드는데 한 26.6kg 정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조내로 수소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도 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게 너무 비쌉니다. 대략 1kg당 대략 뭐 거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네, 1kg당 대략 한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가격도 비싸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개통에 넣어서 개통을 깨끗하게, 개통 전력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석탄 화력을 대체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보니 이걸 전환시켜서 수소로 만들 만큼의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있느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부생수소라든가 천연가스 추출 방식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믹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한번 공고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선은
2022년까지는 뭐 현재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동차나 부생 수소를 연료전지는 천연가스를 추출 방식을 많이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에는 현재 정부의 목표가 천연가스 추출 방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이다 보면 다른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을 다각화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에뿐만 아니라 일반 수전에도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부생 수소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좀 제약 조건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있는 거죠. 부생수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말 그대로 부산물이다 보니까 주산물의 양에 제약을 받습니다. 수소를 많이 쓰기 위해서 나프타를 많이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추출 수소 방식을 30%로 축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비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고민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좀 수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이 그린 수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증제를 좀 도입을 해서 그린 수소가 무엇인지를 조금 확실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이 인증제와 연계해서 인센티브 활용, 지금 현재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REC의 가중치가 있는데 이 가중치를 좀 조정을 해서 그린 수소로 인증받은 수소를 활용되면 가중치를 훨씬 높게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유도해 나가는 필요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수소를 수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소 자체를 수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린 수소, 특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린 수소를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수입할 수 있느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온 그린 수소를 수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의 생산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곳이 사막 같은데 호주의 사막 같은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대규모로 설치해 놓고 생산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들어 놓은 걸 우리나라에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죠. 수소는 사실은 에너지라고 부르지만 에너지의 역할보다 에너지 운반체 또는 에너지를 담는 그릇의 역할이 더 큽니다. 에너지 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배터리라든가 구리전선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확대시키면 특히 수소가 가지고 있는 수도를 액화시킬 수 있고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런 높은 어떤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면 대규모로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고 특히 해운, 배와 연관시키면 이걸 이제 교육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상상해 보시면 호주의 사막에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 설치했고 싸게 전기 만든 다음에 수전에 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에 액화시켜서 배를 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의 제약 조건이 많은 재생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겠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2050년에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을 선언했을 때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산해 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대략 한 80%가 돼야 되고요. 태양광 패널로 깔면 여의도 면적의 7배의 면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됩니다. 이걸 다 하기는 우리나라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수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도입한다는 것이 단순히 수소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보다 앞서 사실 일본은 이걸 해왔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좀 시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호주에 이제 갈탄을 활용한 수소 운송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고요. 원래는 올해가 원래 동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동경올림픽에 맞춰서 시범 케이스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1년 연기가 됐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미 선박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소를 액화시켜서 실어날 수 있는 이 선박이 작년에 이미 만들어져서 아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도입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일본은 브루나이하고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소를 직접 그러니까 액화를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액상이라고 해서 수소와 다른 물질, 여기는 톨루엔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걸 붙여서 액상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액상을 이렇게 다른 물질하고 붙여놓으면 생각보다 그 액화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액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송하기 편한데 이건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밸류체인 상의, 운송상의 밸류체인 상에 있는 모든 기술 개발과 함께 또 이제 종합적인 이송 프로젝트를 함께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전용 이제 연료전지 설비와 연계된 인수기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걸 위해서 이미 올해 6월에 관련된 30개 기관이 함께 모여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거는 시작이 됐고, 올해 11월부터는 이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금 들어갔고, 1년 동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시범 사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실제로 수입을 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오셨을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입니다. 약 10년 전에 태양광 에너지가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는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꾸준히 오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또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은 좀 이게 에너지 분야는 긴 호흡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사업이 기본이고, 인프라는 한번 설치하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호흡으로 이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가 벌써 10년의 각광을 받았지만 요즘에 이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다시 이제 새롭게 각광을 다시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혹시 뭐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그 공수교대가 바뀌고 한다든지 이럴 때 다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나, 또 이렇게 정책적 관심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좀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결정된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라든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완비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항상 안심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경 연구위원님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